자, 지금부터 4장 딥러닝 기초를 공부를 합시다. 4장은 딥러닝 기초고 5장은 딥러닝에서 조금 어드밴스된 그런 토픽들을 다룰 거예요. 자, 오늘이 3월 28일인가요? 그 지난주하고 날씨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덥네. 꽃도 많이 피고. 꽃 피니까 좋아요? 아마 여기서 일부 학생들은 좋은 학생도 있고 왠지 시샘나는 학생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봄은 좋은 계절이니까 다들 즐기기로 합시다. 자, 4장은 딥러닝 기초인데 3장 말미에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3장에서 공부했던 은닉층이 뭐 하나 또는 두 개인 다층 퍼셉트론에다가 은닉층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뭐 은닉층을 5개 또는 10개 또는 뭐 100개 이렇게 만든 게 깊은 신경망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은닉층이 하나 또는 두 개인 것은 이제 얕은 신경망이에요. 그리고 깊은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알고리즘 우리가 그냥 딥러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딥러닝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도 못했던 어떤 많은 응용 같은 걸 창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몇 가지가 이제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쓰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제품들, 음성 인식기라든지 또는 문자 인식기라든지 얼굴 인식기 또는 그 언어 번역기 이런 것들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보면 돼요. 브레이크스루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 기계학습을 이제 딥러닝이 주도를 하고 있고 1절에서는 왜 딥러닝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다음 2절에서는 그 3장에서 공부했던 다층 퍼셉트론에서 은닉층을 단순히 이렇게 확장한 이제 그런 구조의 신경망을 공부를 하고요. 3절에서는 좀 특별한 구조를 갖는 신경망인데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기본으로 쓰는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 4절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은 딥러닝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 중에 하나인데 얘가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알렉스넷, 브리지즈넷, 구글넷, 레스넷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델들은 대부분이 분별 모델이죠. 어떤 패턴이 들어가면 얘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또는 어떤 타겟 값을 가져야 되는지 이걸 예측하는 목적으로 썼죠. 분별 모델인데 생성 모델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생성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겐인데 이 겐을 공부를 할 거고요. 4.6절에서는 깊게 만들면 왜 성능이 좋아지는지 그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먼저 이제 1장에서는 딥러닝의 등장을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80년대에 다층 퍼셉트론이 나왔죠. 3절 공부를 했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그 깊은 신경망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뭐 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층을 은닉층을 두니까 이거 성능이 좋아지네. 이거 실용적으로 쓸만하네. 이렇게 입증이 됐죠. 그러면 야 층을 이걸 3개, 4개 또는 5개로 해볼까? 그걸 누가 생각을 않겠어요? 그 층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학습을 시키고 그랬는데 학습이 안 됐던 거죠.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층을 1개 또는 2개 두는 것보다 3개 이상 두는
비해서 한 개, 두 개 두는 게 훨씬 성능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써왔던 거죠. 왜 그러면 깊게 만들면 학습이 안 되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이 전방 계산을 하고 오류를 우리가 구하면 그 오류를 백 프로포게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해가지고 그 그레디언트 값을 가지고 그 가중치들을 갱신을 하는데, 이 오류가 작아지는 방향을 미분으로 찾아가지고 그 값을 더해줘가지고 그 갱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왼쪽으로 층을 거듭 가면서 그 갱신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데 이 오른쪽 부분에 있는 층에서는 그레디언트 값이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를 가져요. 근데 이제 왼쪽으로 가면서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령 한 뭐 4개 층 정도 지나면 그레디언트가 거의 뭐 0.00000 뭐 1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럼 왜 작아지나요? 이제 그것은 어떤 미분의 성질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소멸 문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을 못했던 거죠, 당시에는. 그다음 훈련 집합도 작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슈퍼컴퓨터가 사용료가 무지 비쌌고,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이유 때문에 깊은 신경망을 학습을 성공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불굴의 의지를 가진 분들이 또 있잖아요. 계속 연구하는 분들이. 그래서 뭐 그 학습률을 여러 가지로 변화를 시키면서 그 학습이 얼마나 잘 되는지 효과도 분석을 하고, 또 모멘텀이라는, 이것도 5장에 가면 배울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것도 추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은닉로드도 그 개수를 조절을 하면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냥 무턱대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 전처리를 한다든지, 가령 그 평균이 0이 되게 뭐 정규화를 한다든지, 분산도 일정 범위대로 정규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전처리를 했을 때 얼마나 좋아지는지, 왜 좋아지는지, 그 다음 활성함수도 뭐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규제 기법 여러 가지를 개발해 가지고 추가를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딥러닝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깊은 신경망을 학습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딥러닝을 공부하기 전에 이 르쿤이라는 분이 딥러닝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2015년도에 그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책에 참고문에 보면 있어요. 네이처인지 사이언스인지 거기에 실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원리, 그 다음 어디에 응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간단한 역사, 그 다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갈 건지, 이런 것을 크게 조망을 한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보여요. 자, 딥러닝이 성공을 하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컨볼루션 신경망이에요. 컨볼루션 신경망은 이제 4장에서 후반부에서 배울 텐데, 컨볼루션 연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컨볼루션 연산은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다층 퍼셉트론으로 달리, 다층 퍼셉트론은 풀리 커넥트돼 있잖아요. 두 개의 인접한 층에 있는 노드들이 모든 쌍간에 가중치가 있는데, 이 컨볼루션 신경망은 이게 부분적인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습하기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 컨볼루션 신경망이 그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지금 많이 쓰고 계실 텐데, GPU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싸졌죠. 물론 그렇다고 뭐 몇만 원 이런 건 아니고, 뭐 몇십만 원 내지, 뭐 좋은 것은 이제 몇백만 원, 몇천만까지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슈퍼컴퓨터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비하면 무지 싸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반 실험실에서도 또 일반 개인도 구입해 쓸만한 정도가 됐다. 이것도 큰 요인이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가 10배, 100배, 1000배로 막 커졌어요. 대부분 인터넷 덕분이죠.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 사운드, 뭐 이런 것들이 쌓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 함수가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다. 얘는 이제 대표하는 이제 레루 함수죠. 그 다음에 과잉적합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적인 그런 규제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드랍아웃이라든지 또는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든지 또는 뭐 어리 스타핑이라든지 뭐 앙상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뒤에 어디쯤 가면 나올 텐데 그 층별로 예비 학습하는 그런 기법이 등장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뭐 층별 예비 학습을 않더라도 학습이 잘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별로 안 쓰이지만 초창기에 이거 딥러닝이 실제로 되네? 이런 것을 열어준 그런 기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딥러닝이 가능해졌고, 지금은 이제 기계학습을 주도하는 기술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학습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제 고전적인 다칭 퍼셉트론, 우리가 3장에서 공부했던 것은 이런 방식이죠. 이 그림의 왼쪽 방식인데, 어떤 패턴이 입력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제 이 패턴은 그냥 어떤 그 자연 영상이라고 봐도 좋고, 아니면 어떤 글자, 뭐 숫자 또는 뭐 영어 알파벳, 한글 뭐 이런 글자 패턴이라고 봐도 좋고, 또는 뭐 음성이라고 봐도 좋고 그래요. 근데 이 패턴을 그냥 바로 분류하는 신경망에다가 입력을 하면 성능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는 사람들이 고안한 특징 추출기를 가지고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그 추출된 특징을 이제 이 분류기에다 입력하는 이런 방식을 썼죠. 자, 왼쪽은 수동으로 보통 설계를 했어요. 저도 뭐 DDD라고 이름 붙인 필기 숫자를 인식하는 그런 뭐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하나 고안을 해가지고 잘 정리를 하니까 저널에서 받아줘가지고 이제 퍼블리시도 그랬는데, 뭐 지금 같으면 그런 논문 어디 보내봐야 누가 안 받아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좋은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고안하는 게 무지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 고안을 할 뿐만 아니라 뭐 내가 고안한 알고리즘, 또 다른 사람이 고안한 여러 가지 그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지 그런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고전적인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딥러닝은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다. 그냥 패턴을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있으면 빗맵을 뭐 28x28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그냥 집어넣는 거죠. 자연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뭐 256x256 자연 영상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신경망이 특징 추출, 분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학습을 하는 거죠. 동시에. 자, 딥러닝이 이전 방식하고 다른 거가 뭐냐 그러면,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꽤 정확하게 차이를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징이 사람이 고안하던 게 이제는 자동으로 학습에 의해서 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피처 러닝, 특징 학습 보통 이렇게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이제 왼쪽 파트, 오른쪽 파트가 별개로 만들어져 가지고 두 개를 이제 이어 붙여 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지금은 이걸 하나로 합친 다음에 자동으로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엔드 투 엔드 러닝, 끝에서 끝까지 전체가 자동으로 학습된다고 해서 엔드 투 엔드 러닝 이렇게도 부르고 그래요. 보통 어떤 책 보면 종단간 학습 이렇게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뭐 나쁜 번역은 아니라고 봐져요. 근데 저는 그냥 통째 학습 이렇게 했어요. 특징 학습은 보통 이 앞쪽은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이고 뒤쪽은 이제 분류하는 부분, 이렇게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는데, 이제 이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에서도 왼쪽은 저급 특징을 추출하고 오른쪽은 이제 고급 특징을 추출하고 이런 방식으로 학습이 된다. 자, 지금부터 딥러닝에 속하는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신경망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이제 3장에서 공부했던 다칭 퍼셉트론, 그걸 이제 확장을 한 건데, 자, 다칭 퍼셉트론에서는 은닉층이, 입력층이 있고 은닉층 1, 은닉층 2 그렇게 하고 출력층 뭐 이 정도였죠. 또는 은닉층이 뭐 하나만 있다든지 이런 정도였죠. 근데 은닉층 1, 은닉층 2, 은닉층 3 해가지고 은닉층 L-1까지 있고 마지막에 출력층이 있고 깊어진 거예요. L이 보통 뭐 3, 4, 또 많을 때는 10, 20, 어떤 경우는 뭐 150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입력층에는 우리 3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특징 벡터가 D 차원이면 D 플러스 1개가 있고, 출력층에는 부류가 C개면 C개의 노드가 있고, 은닉층은 L-1개가 있고, 이제 출력층까지 우리가 포함을 시키면 이제 L개의 층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L번째 은닉층의 노드 개수를 NL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N1, 여기 이제 N2, 여기 NL-2, NL-1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가중치 표기를 잘 봐야 되는데, 요거 이제 3장에서 여러분 공부했던 그 다층 퍼셉트론하고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입력층하고 은닉층 2를 연결하는 가중치는 일단 은닉층 1이니까 위첨자로 1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입력층의 i번째 노드하고 은닉층 1의 j번째 노드를 연결하는 것은 ji 아래첨자로 표기를 했어요. 뒤쪽 거 먼저 쓰고 앞쪽 걸 쓰기로 3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층 같은 경우는 은닉층 1의 j번째 노드하고 은닉층 2의 p번째 노드를 연결하는 가중치는 u, pj, 유첨자 2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MLP가 깊어졌잖아요. 다층 퍼셉트론이.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되나 좀 고민스러운데, 이게 이제 논문이나 책마다 좀씩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가 층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MLP 이렇게만 불러도 되잖아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2개도 멀티고 3개도 멀티고 4개도 멀티고 10개도 멀티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MLP 다층 퍼셉트론은 이제 80년대 개발이 됐던 은닉층이 뭐 하나나 2개 있는 놈 우리가 보통 그렇게 계속 불러와 가지고 뭔가 층이 많아졌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앞에 이제 깊은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Deep MLP, 그래서 줄여서 DMLP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DMLP의 가중치 행렬은 이게 이제 층이 1번 층, 2번 층에서 R번째 층까지 있는데 그 층 번호는 유첨자로 이렇게 붙이고요. 그래서 가중치 행렬은 UL, 대문자 UL로 표기를 하고 여기에 가중치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죠. 그래서 U10, 11, U1, N, L-N. 얘는 두 번째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 이 마지막 것은 N, L-, NL. 번째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 그리고 이 표기는 우리 3장에서 했던 표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DMLP 동작을 살펴보면 우리가 3장에서 그 정의를 잘 해놨기 때문에 아주 쉽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는데 X라는 입력 패턴이 들어가면 첫 번째 층에서 F1이라는 연산을 하고 그 결과에다가 F2라는 또 연산을 두 번째 층에서 하고 마지막에 L번째 층, 즉 출력층에서 또 연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O라는 출력 벡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동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노드마다 무슨 연산을 하는지 써보면, 자, 먼저 이제 입력층, 맨 첫 번째 층이죠. 거기에서는 그 X1, X2, XT 이런 X 벡터가 입력이 되죠. 그럼 이 놈을 그 다음 층 표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G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그 G0, G1, G2, 뭐 GN0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L번째 층에 J번째 노드가 수행하는 연산은 이 GL-1 벡터는 바로 왼쪽 층에서 들어오는 입력값이죠. 그 다음에 이 UJL은 가중치 집합이고, 그래서 이놈 두 개를 내적을 하는 거죠. 해당되는 놈끼리 곱해서 다 더하는 거. 요게 우리가 3장에서 했던 그런 연산들이죠. 그래서 이제 S라는 값이 만들어지면 이 S를 타우라는 활성함수에다 집어넣고 그놈이 바로 또 그 노드에 또 출력이 되고, 그래서 그 값이 그 다음 L 플러스 1층으로 또 전달이 되고, 이제 이런 방식이죠. 자, 이것은 L번째 층의 J번째 노드, 한 노드에 대한 연산을 표기를 한 건데, L번째 층에 있는 모든 노드의 연산을 쓰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제 벡터 표기를 써가지고 그 바로 전층에서 들어오는 입력, 즉 GL-1에다가 그 UL 행렬을 꼽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GL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고 그 GL이라는 값이 L 플러스 1로 이제 전달이 돼서 또 계속 계산이 되고 그러죠. 혹시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 뭐 연산 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3장에 가서 다시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돼요. 그 부분하고 정확히 일치를 해요. MLP 학습하고 아주 비슷하다. 학습 과정도. MLP에서 어떻게 했냐면 전방 계산을 해가지고 출력이 나오면 그 정답 레이블, 즉 원하는 값 하고 차이를 구하는 거죠. 그게 오차죠.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들을 갱신을 하죠. 그리고
그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은 이제 미분으로 알아내는 거고, 그것을 출력층에서 은닉층으로, 은닉층에서 입력층으로 이렇게 전파를 했죠. 여기에서는 은닉층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출력층에서 맨 오른쪽 은닉층으로, 그 은닉층에서 그 왼쪽의 은닉층으로, 그 은닉층에서 그 왼쪽의 은닉층으로 계속 여러 번 전달하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3장에서 우리가 그 편미분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수식을 여기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는데, 지금 4.6식, 그 다음에 4.7식, 그 다음에 4.8식, 4.9식이 바로 3장에서 우리가 유도해놨던 수식을 빌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식이 좀 낯설으면 3장을 다시 보면 돼요. 자, 우리가 4.6, 4.7, 4.8, 4.9식을 정리를 해놨으면 이 수식을 그냥 알고리즘 속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그놈을 코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알고리즘 만들면 입력은 훈련 집합 X와 Y죠. 그 다음에 학습률, 미니 배치 크기. 지금 이 알고리즘은 이제 미니 배치 스토캐스틱 방식으로 기술한 거고요. 초기화를 한다. 초기화를 해야 될 게 많죠. U1, U2, U3에서 UL까지. L개의 행렬이 있고, 가중치 행렬이. 그 다음에 리피트, until, 멈춤 조건까지 한다. X와 Y에서 T개의 샘플을 무작위로 뽑아 미니 배치 X-와 Y-를 만든다. 미니 배치 단위로 그레이디언트 계산해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가지고 가중치를 갱신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가중치 갱신값 델타를 0으로 이제 초기화를 한다. 왜? T개의 샘플에 대해서 다 이렇게 누적을 해야 되죠. 그 평균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이제 델타예요. 그 다음에 X-에 있는 샘플 각각에 대해서 적절한 표기를 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전부 1로 이제 설정을 한다. 그 다음에 G0를 X를 G0에 대입을 한다. 그러니까 입력층에서 표기죠. 그 다음에 for L은 1에서 L까지. 이게 전방 계산이죠. 그래서 은닉층 1로, 그 다음에 은닉층 2로, 3으로, 4로, 그래서 L번째 층까지. 그러니까 포문으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에서는 노드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노드 개수만큼 내적 계산하고 활성함수 적용하고, 이거죠. 이게 전방 계산이에요. 끝나면 그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4.6식에서 4.9식까지를 적용을 하는 거죠. 4.6식 적용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이 14번, 15번은 이제 출력층에서 맨 오른쪽 은닉층으로 그레이디언트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L-1층에서 L-2층으로, L-3층으로, L-4층으로 해서 그 1번째 층까지 계속 우리 역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레이디언트 값을 이제 누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미니 배치에 대해서 그레이디언트 값이 다 계산이 되면 모든 층에 대해서 가중치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갱신하는 거죠. 이때 이제 T-1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레이디언트 값의 평균을 빼주는 거죠. 자,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상세한 알고리즘이거든요.
여러분이 3절에서도 이렇게 상세한 알고리즘이 그 은닉층이 하나인 그런 구조에 대해서 제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장 디테일한, 가장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것을 C나 C++ 또는 자바 이런 언어로 코딩을 하면 작동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도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구현을 해보면 아주 좋겠다 이런 이제 권고를 했는데 이것도 구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3장에서 이미 구현을 해놨으면 그것을 조금만 수정을 하면 2단계 역전파가 아니라 L단계 역전파하는 걸로 확장만 하면 돼요. 간단하게 이제 역사적인 걸 생각을 해보면 50년대 로젠블랏이라는 분에 의해서 퍼셉트론이 나왔죠. 걔들은 이제 이 퍼셉트론은 계단함수를 활성함수로 사용을 했고, 그다음 목적함수는 평균 제곱 오차 MSE를 사용을 했어요. 그다음 80년대 다층 퍼셉트론이 개발이 됐고, 활성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고, 목적함수로 평균 제곱 오차를 썼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까지 우리가 이제 은닉층이 훨씬 많은 깊은 다층 퍼셉트론을 공부했는데, 이때는 활성함수 타우로 레루를 쓴다든지 아니면 몇 가지 또 변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장에서 공부를 하는데 뭐 그런 걸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목적함수는 평균 제곱오차 대신에 교차 엔트로피 또는 로그 우동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현대 기계학습에서는 평균 제곱오차보다 이런 교차 엔트로피 로그 우동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한다. 그리고 요 새로운 목적함수는 5장에 가면 또 배워요. 자, 지금까지 은닉층이 많아진 깊은 다층 퍼셉트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 아키텍처를 실제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fully connect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두 번째 노드 X2라는 노드를 보면 그 다음 층, 즉 은닉층 1에 있는 모든 NL계의 모든 노드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완전하게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fully connected, 그래서 줄여서 이제 FC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얘가 이제 fully connected, 완전 연결 구조를 가져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이 연결 엣지마다 가중치가 하나씩 있잖아요. 가중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중치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요. 구조가 가중치가 많으면 신경망의 용량은 커지는데 대신에 학습원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DMLP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이제 CNN이라고 하죠. 이것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엠니스트가 필기 숫자 데이터베이스죠. 필기 숫자 데이터베이스인데, 지금은 뭐 거의 이제 그 성능이 이제 포화 상태에 와가지고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지금 막 더 뭐 이런 것은 끝났는데, 2010년도에 보면 DMLP를 사용을 했어요. 구조는 784차원 특징 벡터가 들어오죠. 왜 784차원이냐면 이게 이제 28 x 28 비트맵이거든요. 그래서 28 곱하기 28을 하면 이게 784예요. 그래서 비트맵의 각 화소를 그냥 특징으로 간주를 하고 입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500개, 즉 요 층에 은닉층 1에 2500개를
노드를 둔 거죠. 꽤 많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노드가 몇 개, 그 가중치가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784개고, 요 바이어스까지 하면 785개죠. 785개가 이쪽에 모든 노드하고 연결이 돼 있죠. 두 개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785 곱하기 2500개의 가중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층도 또 많고, 그 다음 층은 이제 2500 곱하기 이제 20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00 곱하기 1500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노드가 10개죠. 출력 노드죠. 왜 그러냐면, 숫자가 10개의 부류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출력진 10개의 노드를 갖는 이런 구조를 갖는데, 층은 이제 몇 층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입력층을 안 세니까 1, 2, 3, 4, 5, 6층. 6층짜리 구조죠. 6층짜리. 그래서 0.35%의 오류율을 보였다. 그 당시에는 꽤 획기적인 거예요. 층을 깊게 했더니 그 전에 얕은 구조보다 오류율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CNN으로 인식을 했는데 0.35% 오류율이었어요. 비슷했어요. 비슷했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CNN을 썼는데, 그 CNN 35개를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앙상블로 결합을 했는데 0.23%의 오류율을 보였어요. 즉 만자 중에 몇 자가 틀려요? 23자.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이 시레산이라는 분의 논문을 보면 틀린 샘플들을 전부 이제 그림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이 CNN이 출력한 1순위, 2순위를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사람이 봐도 이게 원체 그 많이 깨져가지고 그 패턴이, 그래서 이게 이 8자인지 6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 성능에 육박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엠리스트 같은 경우, 필기 숫자 같은 경우는 DMLP를 쓰나 CNN을 쓰나 뭐 차이는 있지만 엄청나게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DMLP를 써도 되는데, 이제 ILS VRC라는 그 자연 영상을 가지고 그 인식 성능을 겨루는 그런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DMLP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CNN이 거기는 완전 석권을 하고 있어요.